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마법 같은 빵집 이야기, 위저드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빵과 특별한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악마의 시나몬 쿠키. 물품명, 악마의 시나몬 쿠키 2개 1입 9,000원. 성분, 중력분, 계피가루, 흑설탕, 건포도, 그 밖의 특제 비밀 엑기스. 엑기스의 원료는 특정 재료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비밀에 붙이니 양해 바랍니다. 주인장왈, 단,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류가 아니니 이 점은 염려 마세요. 사실 자기가 직접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상세 정보, 반드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먹이세요. 평균 2시간 동안 뇌신경세포를 교란시켜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실수를 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발표나 발언을 할 때도 주어 서술어가 하나도 맞지 않고 주제에도 벗어나 누가 보아도 마시간 사람처럼 보일 것이며 포만 상태라면 괄약근을 조절하지 못하고 옷에 실내할 수도 있답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것만 섭취했다면 지속적인 구역질을 일으킬 것입니다.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휴정 시간에 이것을 먹은 뒤 법정에서 퇴장당한 악덕 변호사가 그 후 다시는 사건 수임을 하지 못했다는 전설도 전해져 온답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반드시 처음 제품을 싸고 있었던 갈색 기름종이 그대로 소지해야 합니다. 봉투를 바꾸면 효과가 떨어지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사용 당일 새벽 5시경, 해가 뜨기 전에 이 제품을 서쪽을 바라보게 놓아두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의 분노와 증오를 담아에게 꼭 맞는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위저드베이커리.com에서 제품마다 제공하는 모든 주문은 원래는 라틴어 또는 고대 헬라어로 쓰인 것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번역 및 풀어쓰기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만큼 주문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니 얕잡아보지 마시고 반드시 정성을 다해 또박또박 외워주십시오. 빵집 마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소는 위저드베이커리.com이었다. 이 쇼핑몰에서는 유형 또는 무형의 신비주의적이고 수상쩍은 물품들을 팔고 있었다. 그런 만큼 포털 사이트 카페처럼 음성적인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품 주문을 하고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사용 후기에 별점을 매기고 있었다. 단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이 있음에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유효한 사랑의 묘약이니 부두인형이니 하는 것을 신용카드 받고 팔았다가는 거래의 흔적이 남아 당장 영업정지는 둘째치고 경찰에 잡혀갈 것이었다. 물론 법적으로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는 외국 계정을 빌려다 쓰고 있었다. 각종 인터넷 경매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제 이마를 광고판으로 쓰세요 라든가 우리 집에 사는 유령을 분양합니다. 즉시 구매 가격 1,000원에 데려가세요. 배송료도 필요 없네요. 밤이 더 이상 덥지 않습니다. 내지는 신체 건강, 성적 우수, 교양 풍부, 제 몸을 사주세요. 같은 희한하거나 때론 개념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품목이 가끔 올라오곤 했다. 그러나 마법사의 쇼핑몰에서 파는 것들은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나 우스갯거리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마법사의 빵집으로 도망쳐온 그날부터 그가 몸을 숨겨주는 대신 나는 이 홈페이지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관리라고 해보았자 특별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계속 꾸준히 드나들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기만 하면 돼. 결제 및 배송 문의를 제외하곤 내가 답글을 달 수 있을 만한 건 별로 없거든. 그래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알려주면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은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 지금까지는 밤마다 주문서를 한꺼번에 보고 만들어서 좀 바빴거든. 그럼 이제 마법사가 일상적으로 파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그 정체불명의 빵들. 가게에서 파는 것과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성분은 좀 달랐다. 그러니까 내가 빵마다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했던 것은 적어도 매장에 진열된 빵에 한해서는 농담이었다. 그러나 그와 꼭 같이 생겼으면서 그가 말한 여러 가지 사악하거나 악취미적인 재료가 들어간 빵들은 잘 포장되어 원하는 사람들에게 택배로 보내졌다. 어떤 사람들이 대체 이런 빵을 찾는 걸까? 각각의 빵은 상세 이미지와 함께 들어있는 재료 일부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그와 함께 자신 또는 타인이 먹었을 때의 효과가 명시되어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사용 시의 부작용도 꼼꼼하게 소개해놓았다.
그리고 물품 상세 설명이 끝나는 곳에는 그것을 산 사람들의 사용 후기가 빨간 별점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단지 재미로 사본 것이었으나 우연인지 간절히 소원을 빌었기 때문인지 뜻밖의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빨간 별점은 5개 만점에 대체로 평균 4개나 최소 3개 반은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효과란 자기가 먹었더니 정말로 자신감이 붙고 떨림도 사라져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든가 플라시보 효과라도 좋아요. 결과가 좋으면 만사 오케이. 간식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꼴 보기 싫은 상사에게 먹였더니 그가 직간접적인 어떤 이유로든 신규 개발 상품 프레젠테이션을 망쳤다든가 자신을 무시하는 이성에게 먹였더니 상대가 순순히 사귀어 주었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다. 악마의 시나몬 쿠키라는 것도 20여 종에 이르는 빵과 과자들 가운데 한 가지 예에 해당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성적인 효과 등 효력도 다양했는데 그 20여 종류의 품목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걸 꼽아보자면 이랬다. 마인드 커스터드 푸딩. 시험이나 출장 등 중요한 일을 앞둔 당일에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때 부정이 타지 않도록 몸속의 부적을 섭취해주세요. 메이킹 피스 건포도 스콘. 사과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세요. 100% 화해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마음보다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는 마음이 앞서면 효력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브로큰 하트 파인애플 마들렌. 시련의 상처를 빨리 잊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인장으로선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빨리 잊는 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만큼 새로운 사랑도 무성의하게 시작하기가 쉽답니다. 노땡큐 사브레 쇼콜라.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고백받았다면? 이걸 대답으로 주세요. 한마디로 먹고 떨어질 겁니다. 비즈니스 에그 머핀. 새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는 집에 선물 세트로 갖다 안기세요. 엄청난 성공이나 부귀를 안겨주진 못하지만 장사를 꾸준히 지속하고 싶다면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최소한 말아먹을 일은 없을 거랍니다. 그러나 자꾸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는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듣지 않아요. 메모리얼 아몬드 스틱. 이걸 먹고 명상에 잠기면 잊어버렸던 또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일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오릅니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모른 척 덮어둔 기억은 무엇일까? 모험심과 호기심이 넘치는 분들이라면 시도해볼 만하네요. 에버앤에버 모카 만주. 전학이나 유학, 이민 등 멀리 떠나는 벗에게 선물하세요.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든 순간, 기쁜 순간마다 당신이 떠올라 당신을 찾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도플갱어 피낭시에. 주문에 따라 이걸 먹고 잠들면 다음날 내가 가기 싫었던 학교나 회사에 또 하나의 내가 대신 가줍니다. 맘 편히 집에 있거나 땡땡이를 치세요. 단 정말로 도플갱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둘을 동시에 발견하거나 둘의 눈이 마주치면 둘 중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겠어요? 그리고 각 물품의 맨 마지막 줄에는 인상적인 경고문이 곁들어져 있었다. 긍정이나 부정, 자기가 바라던 어느 쪽의 변화든 간에 이것은 물질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계의 질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마법의 이용 시 그 힘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건 이용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러고 보니 초기 화면의 회원 가입 안내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 모든 마법은 자기에게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분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의 체크박스에 볼록 튀어나온 이에 동의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의 목을 조르려는 자는 자기 관자놀이가 먼저 터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겠지. 그런 의미에서 순간이나마 이 수많은 품목들 가운데 몇 가지를 배 선생에게 써보고 싶었던 나의 마음은 사그라졌다. 그나저나 그중 한 가지 품목일 뿐인 악마의 시나몬 쿠키만도 하루에 최소 20건 이상 주문이 들어온다. 평소 같으면 대체 이런 주술 행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 싶었겠지만 마법사의 5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본 나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용자층은 혈액형별 운세니 타로 사랑점에 관심이 많은 1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이 20대 여성이었다. 그러나 회원 명부만 보자면 뜻밖의 나이 불문 남자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으며 아마도 주민번호 도용에 해당하겠지만 50대 이상도 있었다.
온라인 선물가게 같은 곳에서는 상대의 이름 석자를 적으면 그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저주의 붉은 노트나 부두 인형이 팬시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물건으로 간주되어 팔리고 있지만 이곳의 물건은 그런 심심풀이 땅콩 수준의 대량 생산 제품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물질과 영혼 가운데 무엇이든 교환 가치가 우선시되는 세상에서는 이제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니리라. 4-5개의 카테고리 아래 20여 가지에 이르는 물품이 있었으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둘러볼 시간은 없었다. 물품들의 특징은 틈날 때마다 대강 둘러보면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주문서를 출력해야 했다. 그리고 그걸 5분 문짝 하나 너머에 있는 점장에게 갖다 주었다. 빵이나 쿠키 주문이 들어오면 그가 재료나 반죽을 미리 준비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사이사이 생각하곤 했다. 아버지와 배 선생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까. 알고 보면 지척의 거리에 있는 겉보기엔 보잘것없는 동네 제과점에 몸을 숨기고 있는 나를. 그날 마법사의 오븐 속으로 들어오던 날 밤. 그가 문을 연 오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 앞으로 포복 전진을 하는 대신 그 자리에 그대로 몸을 웅크리고 있다 해도 저절로 어둠에 집어삼켜질 것 같았다. 정말 그대로 깊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나는 의문이 들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그저 나아갔을 뿐. 이리로 들어가면 영화에서 본 적 있는 옷장 너머 세계의 나니아 같은 데가 나오는 건가. 장엄할 만큼 울창한 숲을, 세상 누구도 밟은 적 없는 흰 눈, 말하는 동물들, 반인반마, 닿기만 하면 다리를 휘감고 자라나는 덩굴, 꿈틀거리는 모래사람 등이 출몰하는 중세의 숲. 웅크린 등 뒤로 철컹하고 그가 매몰차게 오븐 문을 닫아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손을 내밀어 앞을 더듬었다. 그러자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허공 대신 무언가 단단한 유리 표면 같은 것이 손에 닿았다. 그것을 밀자 다른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는 어디? 제과점보다 20배쯤 넓어 보이는 원룸형의 방이었다. 이 건물에 애당초 이만한 공간이 있을 리가 없지. 방바닥으로 내려서자 다시 등 뒤에서 카당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 자리에는 또 한 대의 오븐이 보였다. 이것이 지금 내가 나온 곳? 나는 오븐 문을 슬며시 열어보았다. 그 안으로 팔을 한껏 뻗어보았다. 역시 손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태초의 혼돈과 같은 어둠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원룸형의 방 자체는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고 이게의 느낌도 나지 않았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나 평수는 좀 되는 가정집 정도로 보였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과학실험실과 같은 와인색 대형 실험대 책상이었다. 그 위에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실험기구들. 플라스크와 비커마다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고운색 액체들이 박하 냄새를 풍기며 수줍달 만큼 조심스럽게 끓고 있었다. 이거 그대로 놔둬도 되나? 터지지 않나? 맞은쪽 벽에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세헤라자드가 왕에게 봉사하기 위해 누웠을 법한 호화로운 침대와 21인치 LCD 모니터가 딸린 고풍스럽고 품위 있어 보이는 앤티크 디자인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왼쪽 벽은 육중하고 단단해 보이는 얼럿색의 붙박이 책장이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거기에는 라틴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알 수 없는 말로 제목이 달린 양장본 고서들이 잔뜩 꽂혀 있었지만 가끔 영어나 우리말로 된 책도 눈에 띄었다. 침대 위로 올라가 본들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천장. 한순간 숨죽일 만큼 수많은 별자리들이 검은 바탕에 수놓아져 있었다. 분명 인공으로 조형한 천체일 텐데 어째서 저렇게 자연스러운 빛이 나는 거지? 별들 사이로 유성이 지나가며 그리는 흔적까지 진짜 같았다. 오른쪽 벽면은 벽난로와 그 앞에 마주 바라보게 놓인 1인용 벨벳 소파. 벽난로는 성냥을 그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운치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전기 벽난로긴 했지만 어쨌든 가열은 되는 모양이고 불꽃도 제법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불꽃은 그 위에 올라앉은 커다란 검은 무쇠소들 어루만지며 핥고 있었다. 벽난로 양쪽에 고리로 걸게 되어 있는 둥그런 무쇠소치라니.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발효시키는 마녀의 자궁에 비유되곤 하는 솥, 그야말로 마법사의 집에 왔다는 실감이 들었다. 무쇠솥에서는 하얀 김이 꿈틀거리며 흘러나와 공기 중으로 퍼졌다. 그 안에서 뭐가 끓고 있는지 슬쩍 훔쳐보았으나 조금 실망스럽게도 그저 투명한 물이었다. 그래도 그 솥을 보자 그전까지 그에 대해 가졌던 또라이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솔직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명 같았다. 내 앞에 어느 날 미지의 존재나 마법사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생각해본 적 없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볼을 꼬집어보기보다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고 긍정적인 심정이 되었다. 절대 신이나 영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매야. 그 현실을 받아들이자 바닥에 그려진 커다란 원의 직선, 곡선이 조합된 그림도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마법진일 거였다. 꼭지점이 6개인 작은 별을 감싸고 꼭지점이 12개인 더 큰 별이 그려졌는데 각각의 선이 모여 만든 공간에는 짤막한 히브리어 같은 말과 수학 공식이 적혀 있었다. 그 별은 2개의 커다란 원이 감쌌다. 책장 옆에 조금 남는 벽의 모서리 공간에는 8단으로 된 원목 서랍장이 있었다. 언뜻 보기엔 문구센터에서 볼 수 있는 지류함처럼 생겼다. 각각의 서랍에는 정체 모를 말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원래 모든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저런 것, 굳게 닫힌 문에 격렬한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가 문손잡이를 돌려보거나 서랍을 당겨보는 법이었다. 처음에는 잠겨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손잡이는 스르르 돌아가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내지는 그 안에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들어있다. 는 게 대략의 설정이며 그런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화소란 대체로 함정이었다. 금기의 문을 열면 푸른 수염의 컬렉션이 되어버린다. 또는 몸이 돌덩이가 되어 굳어버린다. 그럼에도 나는 그 수많은 동화 속의 정석대로 나도 모르게 서랍고리에 손을 뻗고 있었다. 그러나 고리에 손을 대자마자 뻐꾸기 시계에 얌전히 올라앉아 있던 푸른색 새가 날아와 날개로 내 손을 치는 것이었다. 아! 나는 움츠린 손등을 감싸고 파랑새를 돌아보았다. 뻐꾸기 시계에 딸린 장식품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새가 나를 바라보며 날갯짓하고 있었다. 치말라는 거야? 파랑새는 대답 대신 날갯짓하는 방향을 바꾸어 서랍장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그 파랑새가 어딘지 모르게 낯익어 보였다. 배 부분은 주황색, 어깨 부분은 파란색이었는데 이 색은 낮에 계산대를 지키는 여자애가 입는 옷 색깔과 같았다. 여자애는 푸른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더랬다. 무엇보다 저만을 하듯이 강조를 준 머리에 꽂힌 작고 푸른 리본핀. 내가 바로 그 애구나. 파랑새는 고개를 끄덕이듯이 깊이 숙여 보이고는 다시 뻐꾸기 시계로 날아가 앉았다. 이제부터 여기서 무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5분 문이 덜커덩 열렸다. 문 안에서 그가 윗몸을 내밀었다. 거기 서서 뭐해?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의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나는 단골 손님이고 그는 내가 말을 더듬는 걸 잘 안다. 그러면 굳이 피곤하게 이렇게 온 목구멍과 혀의 근육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무엇이 됐든 간에 눈앞에 있는 사람은 어딘가가 많이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왠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알아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흔치 않은 평온한 감각을 손발에 되찾았다. 그 안이 궁금했어? 그것 봐, 역시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는 앞치마를 풀어 벽난로 옆 옷걸이에 걸었다. 손등이 빨갛게 됐잖아. 보나마나 저 녀석이 그랬나 보네. 거기 뭐 별거 없어. 약초나 잎이나 버섯 말린 천연 재료들이 들어있을 뿐이야. 다만 3번째 서랍에는 동물의 털이 종류대로 분류되어 있고 4번째는 동물의 기관이 또 종류별로 약품 처리되어 있어. 쟤는 아마 내가 보고 놀라 자빠질까 봐서 막은 걸 테니까 이해해라. 아무리 호기심 수치가 높게 올라가더라도 그런 종류는 별로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열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실은 꼭 열어야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운명의 문 따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별로 불만은 없었다. 그는 벽난로를 마주보고 있던 보랏빛 벨벳 소파를 내 쪽으로 돌려놓고 말했다. 앉아. 아니, 그럴 만도 하다. 남의 방에서 계속 불안정하게 서서 오가는 것도 왠지 똥줄 타는 고양이처럼 보일 거고 실례다. 나는 불과 20분 전까지 내게 일어난 일을 잊은 채 그가 가리키는 대로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자세를 잡자 그가 내 앞으로 손바닥을 내밀었다.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면서 손 내놔봐 하는 것 같았다. 손 보자고. 다쳤잖아. 그거. 그러나 그저 좀 긁힌 정도인데. 나는 파랑새의 날개가 긁은 손등을 앞으로 내밀었다. 깃털 가운데 날카로운 부분이 스치고 지나가 아주 조금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내 손등 위에 탈지면을 얹은 뒤
실험대 위에 일렬로 꽂힌 시험관 가운데 왼쪽에서 7번째 것을 집어들어 서너 방울 떨어뜨렸다. 그의 손놀림은 설탕을 탄 미온수처럼 부드러웠다. 약품이 탈지면에 스며들자 손등이 따가웠다. 탈지면을 치우자 열감이 가시고 손등은 깨끗해져 있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탈지면을 집어 아까와 같은 과정을 이번에는 내 터진 입술에 반복했다. 잊고 있었는데 배 선생의 결혼 반지에 긁혀서 생긴 상처인 모양이다. 그럼 이제 말하지. 경찰이 왔다 갔어. 나는 셔츠 앞으로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가 꼭 눌렀다. 아직도 배 선생에게 멱살이 잡힌 느낌이 남아있었다. 눌러서 막지 않으면 지금껏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 올린 둑이 갈라져 걷잡을 수 없는 물길이 열릴 것만 같았다. 중간 키에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보았느냐고. 무리도 아니지. 아무래도 이 시간에 근처에서는 이곳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한 번쯤 묻고 지나갈 수밖에. 너뿐만이 아니라 근처에서 술 먹고 패싸움 난 거, 차로 사람 받고 뺑소니 친 거, 죄다들 와서 한 번씩은 묻고 가 나름대로 자주 만나는 양반들이지. 그래서 못 봤다고 하는 게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아서 비슷하게 생긴 애가 버스 정류장 지나서 더 아래쪽으로 갔다고만 해두었어. 그 밖에 물어본 것은 특별히 없어. 마워,요. 아마 다시는 같은 일로는 안 올 거야. 물어보면서도 상당히 귀찮다는 표정들이었거든. 그럼 늦은 시간인데 이제 자 아니면 배고파? 말하면서 그는 그 부담스러워 보이는 침대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침대 장식도 영 취향이 아니었거니와 도움을 받고 몸을 숨긴 주제의 방 주인의 잠자리까지 차지할 수는 없었다. 나는 복잡한 마법진이 그려지지 않은 쪽의 바닥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칼잠을 자도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내 양어깨를 붙들고는 강압적으로 말했다. 아니, 애들은 이 시간엔 잠을 제대로 자야 돼. 그리고 나는 밤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문 너머에서 뒤척거리면 신경이 쓰여. 잠 오는 가루를 뿌려서 강제로 재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배려하는 거니까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절망적인 말. 자고 내일 아침 먹고 집으로 돌아가. 지속적인 피난처란 없다. 언제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법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 한들 겉으로만 봐서는 타인의 집안 싸움,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 할 오지랖 넓은 사람은 흔치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뭐지? 단지 닥쳐올 고통을 조금 지연시킨 것뿐. 거미줄처럼 끈끈하고 질기게 두 다리를 감고 있던 긴장감이 빠져나갔다. 손에도 힘이 풀렸다. 가슴에 금이 갔다. 그 금이 벌어지더니 습하고 불쾌한 공기가 그 사이로 지나갔다. 물길이 눈으로 열렸다. 내 시선을 피하며 뒷짐만 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서 소용돌이치다가 그것이 내 멱살을 잡고 흔들던 배 선생의 손으로 바뀌다가 왠지 조금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던 무희의 눈으로 이런.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느낌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길이 없었다. 울어? 울면 좀 나아질 거다. 이미 참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소리 내도 된다고. 그보다 팔로 좀 가리지 말고 고개 들어봐. 고개를 들자 그는 내 턱 밑에 투명한 유리 시험관을 갖다 대었다. 영문을 몰라 눈을 깜박이자 눈물이 또르르 굴러 턱 아래 시험관에 몇 방울 떨어졌다. 뭐, 해요? 애들의 눈물은 쓸데가 많단다. 누가 애라는 건데. 마법사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거겠지만 프로 근성이 지나쳤다. 그보다는 이런 경우 고개를 들면 상대방이 눈물을 닦을 휴지 조각이라도 건네주는 것이 보통 아닌가. 기뻐서 흘린 눈물. 슬퍼서. 화나서. 감동해서. 억울해서. 저마다 눈물의 성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꽤 여러 종류의 약을 만들 수 있어. 미안하지만 고개를 좀. 그는 두 손가락으로 내 턱 끝을 잡고 이리저리 돌리며 눈물을 받았다. 동의 없이 혈액을 뽑아가는 간호사와 같이 신속한 손놀림이었다. 심각한 나를 놀리는 기분도 들었지만 참으로 고맙게도 갑자기 어이가 없어져서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눈물 채취가 끝날 무렵 파랑새가 날아와 그의 어깨에 앉았다. 파랑새는 그에게 무엇라고 말이라도 건네는 듯 그의 옆얼굴에 고개를 묻고 비볐다. 얘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사정이 딱해 보이니 데리고 있어주자고 그러네. 그랬지. 계산대 소녀가 점장보다 상대적으로 손님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이었던 것을 나는 기억해냈다.
그는 어깨 위에 올라앉은 파랑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도 안 돼.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부딪힐 것. 운 좋으면 해결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숨겨준 건 그래도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이지 딴 뜻은 없어. 지금 숨으면 앞으로 다른 일이 생겨도 몸을 피하려고만 할걸. 그러자 파랑새는 그의 목덜미에 더욱 깊숙이 머리를 비볐다. 파랑새에게는 고마웠지만 그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배 선생의 싸늘한 눈과 딴 데로 시선을 돌리는 아버지의 얼굴과 민중의 가정사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경찰들의 난처한 표정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경찰이 이 일을 일반 가출 사건으로 분류하고 배 선생의 흥분이 가라앉아서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까지는. 그러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라도 쓰기 전까지는. 말로 하기 시작하면, 입을 열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파랑새와 대화를 나누던 그는 이윽고 결론을 내린 듯했다. 따는 그것도 그렇군. 적어도 스스로 부딪힐 수 있게 되기까지 조금의 유예기간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지. 귀찮은 일은 질색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야. 뭐 좋도록 해. 대신 이 녀석 식사라든지 잡일은 내가 챙겨줘. 너도 알다시피 난 어린애 보모 노릇은 소질 없으니까. 파랑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과 자존심 사이에서 고민했다. 귀찮은 일이라든가 어린애 보모 같은 난폭한 말들이 심장을 거칠게 핥아댔지만 그 또한 사실이었다. 누군가의 전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서기에는 자신감이 2% 부족한 나이. 지구에서 가장 한심스러운 숫자 16. 그렇다면 적어도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무슨 일이냐? 고는 안 물어보네.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럴 법도 하다. 마법사란 을의 수정 구슬이나 마법 거울을 한 개씩 갖고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 방에는 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까? 솥 안에 물이 거울을 대신하나? 멀리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거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 신도 초능력자도 아닌걸. 그 대답은 나의 기대를 조금 무너뜨렸다. 그는 채취한 눈물을 들고 타박타박 실험대 앞으로 걸어가더니 조심스럽게 마개를 덮었다. 그런데 왜 안 물어봐? 궁금하지도 않아. 인간의 일은. 아마도 그는 내 짐작이 맞다면 정말로 존재 이전의 존재거나 존재 이상의 존재라면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속의 인간사에 흥미가 없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린 채 실험대를 향하고 서서 말을 이었다. 궁금하지도 않지만 눈에 띄는 것은 몇몇 있지. 이 시간에 끈 풀린 운동화를 반쯤 끄고 셔츠 단추는 뜯어진 채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게 안으로 뛰어든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목둘레가 조금 빨갛게 부어있고 입술이 터진 걸로 봐서는 누군가와 드자비를 했을 거고 동년배에 누군가가 때린 거라면 집으로 뛰어가면 될 것을 이리로 왔다면 10중 8구 집안 사람이 그런 짓을 했거나 최소한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손등의 껍질이 벗어지거나 하지 않고 손톱 밑에 살비듬이나 털 한 올 없이 깨끗한 걸로 봐서는 저항하지도 못하고 맞기만 했을 테니 그건 저항하기 어려운 윗사람이 그랬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싸움을 전혀 못한다는 거겠지. 그런데 한창 자라나는 나이대의 남자애가 거의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서 사가는 빵의 양으로 봐서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그 저녁을 차려주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예 없거나 결론은 집에서 가족한테 당하고 나오는 길이야. 거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한데 어째서 내가 그 가족과 사이가 나쁜 이유까지 물어야 하지? 짧게 스쳐가는 시간들 속에서 계산대 너머 제빵실에서나 곧잘 눈이 마주쳤을 뿐인 그가 나를 이렇게까지 관찰하고 있었다. 절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직업을 바꿀 생각 없나? 아무라도 그 정도는 보면 알아. 하지만 뭐 단골 손님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건 있지. 파랑새는 다시 날아올라 뻐꾸기 시계의 장식 위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그 장식의 일부였던 듯. 그는 내게 초극세사 차렵잎을 한 장과 약병 2개를 던져주었다.
굳이 바닥에서 자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단 바닥에 그린 그림과는 멀리 떨어질 것. 여러 가지 정신 사나운 일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면 약을 2종류 먹어봐. 거기 투명한 약은 잠 오는 약이고 수면제는 아니니까 안심해도 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것뿐이니까. 보라색은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 거야. 꼭 좋은 꿈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목마가 접근하지 못하게는 해주지. 둘 다 허브향이 나는 정도니까 물 없이 그냥 먹어도 돼. 나를 도와줘요? 내 발로 와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 말고 다른 지나가는 누구 라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말했듯이 단골 손님의 특권.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만 5분 속까지 들어온 건 내가 처음이야. 그의 말은 신랄하고 거침없었지만 어깨를 덮은 차렵니불은 푹신한 데다 부드러웠고 손 안에 든 약병은 따뜻했다. 나는 이렇게 버려진 개처럼 어쩔 수 없이 주어져 부담만 줄 게 아니라 뭔가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뭐든지 스스로 척척 해낼 듯한 마법사에게 대체 나 같은 아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든 지금 이 잠자리가 공짜여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와 파랑새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무엇으로 답례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엔 입놀림이 너무나 더뎠다. 그런데 문득 그가 먼저 내게 제안했다. 그렇지. 너 홈페이지 좀 만질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나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위저드베이커리닷컴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 애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애가 그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닌걸요. 그저 조금 골탕을 먹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열장 옆에 놓인 둥그런 식탁에 앉아서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고등학교의 이웃한 여고의 교복 차림이다. 그걸 보다 문득 떠오른 학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주일간 잊고 있었다. 무단결석 사흘째 되던 날 학교는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그동안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는 가게 전화를 들어 3번쯤 내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보았다. 무희나 누군가가 받을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배 선생이 아예 꺼버렸는지 곧바로 음성 안내로 넘어갔다. 쓸 일이라곤 거의 없었지만 휴대전화는 갖고 있었더라면 좋았을걸. 도대체 그 상황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곤 없었다. 우연히 수중에 있던 건 언제라도 뛰쳐나갈 수 있기 위해 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집 열쇠뿐. 뛰쳐나가는데 열쇠가 왜 필요하지? 언제든 돌아올 곳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뭐하러 탈출을 꿈꾸지? 이 참을 수 없는 한계와 모순이라니. 경찰이 다녀간 지시일도 흐를 만큼 흘렀고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나는 점심시간마다 2시간쯤은 5분 속의 방에서 나와 파랑새와 함께 계산대에 나와 앉아있곤 했다. 그래도 아직 가끔은 제과점 문에서 딸랑거리는 풍경 소리가 날 때마다 흠칫 놀라곤 했다. 오늘도 문이 열리자 나는 반사적으로 계산대 아래로 무릎을 꿇었다. 양초와 폭죽 등 파티 소품이 놓인 유리 진열장 너머 우리 학교 것이 아닌 교복 치마가 찰랑거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몸을 일으킨 것이었다.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고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쳐들어오는 손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점장은 늘 그렇듯이 어딘가 귀찮아 보이지 않으면 화가 난 얼굴이었다. 왠지 모르게 자기 물건을 산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나 혐오에 가까워 보이는. 그래서 지금 와서 어쩌란 말이지? 그걸 필요로 해서 산 사람은 너야. 내가 그런 결과를 얻은 건 물건이 철저하게 효과를 봤다는 뜻이겠지? 거기에 애프터 서비스라도 해달라고? 그는 교복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전자레인지에 큰 머그잔을 넣고는 작동 버튼을 눌렀다. 기분이 어쨌든 간에 손님으로 온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쌀쌀맞게 굴 건 없잖아.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부작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필요 때문에 어울리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 애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못 살 것 같아요. 점장은 희미한 조소를 입가에 머금다가 힘주어 내뱉었다. 그럼 죽어. 왜 살아? 이봐 당신. 교복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식탁에서 일어선 것과 내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것은 거의 동시였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해서 함부로 남의 불행을 비웃어도 되는 거야?
나는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하고는 입을 천천히 열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머리에서 완성되었던 말은 한 음절씩 더듬더듬 혀끝에서 미끄러질 뿐이었다. 그런, 옆 얼굴에 교복의 시선이 느껴졌다. 교복은 점장에 대한 당장의 분노보다도 제3자인 웬 남자애가 멱살만 기세 좋게 잡았다뿐 얼굴이 새빨개진 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거리는 게 더욱 혐오스럽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손님에게 어떻게 대하든 임시로 신세지고 있는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잖아. 파랑새가 말없이 내 옷깃을 잡아당겼다. 점장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아 살며시 떼었다. 그래, 알았다. 너는 그만 진정해. 그리고 너는? 그는 교복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잠깐 거기 다시 앉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들어주기는 할 테니까. 땡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추었다. 교복이 앉은 자리의 식탁의 점장은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마셔? 조금 진정될 거다. 혓바닥 떼지 않게 조심하고. 교복이 한 모금씩 데운 우유를 마시는 동안 점장은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아 기다려주었다. 진작 그럴 거면서 아무리 개념 상실한 손님이라도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한테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줄 생각이었으면서 의도와 행동이 따로 놀기는. 교복이 온라인숍에서 산 것이 바로 악마의 시나몬 쿠키였다. 기말고사 첫날 새벽에 주문을 외웠고 늘 부러워하며 따르면서도 결코 진심으로 좋아할 수는 없었던 친구에게 그걸 먹였다. 친구는 그 다음 시간 시험에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렸었다. 학생부 기록에 반영되는 기말고사를 망친 것만도 충격이겠지만 그보다 문제였던 건 답안지를 제출하던 순간 끝내 참지 못하고 일이 터져버린 거였다. 순식간에 교실에 오물 냄새가 진동했고 학생들뿐 아니라 감독 교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코를 싸쥐고는 답안지만 수거한 채 후다닥 자리를 떠버렸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자리를 피해 책상을 옮겨 앉았다. 그녀의 둘레에 크고 넓은 원이 그려졌다. 몇몇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양호실이든 화장실이든 가서 어떻게 할 일이지 왜 저러고 앉았담. 가만히 있다고 누가 모를 줄 아나 봐? 설마 그 상태로 나머지 시험까지 볼 생각은 아니겠지? 보다 못한 반장이 친구를 일으켜 양호실에 넘기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지사제로 진정시키고 그녀는 교사용 화장실에서 찬물로 대충 씻을 수밖에 없었다. 윗도리는 교복 블라우스의 아랫도리는 맨몸에 체육복 바지만 입고서 시험을 속게 했으나 이미 다음 시간 시험은 시작된 지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이렇게 두 과목 시험을 내리망친 것은 둘째치고 그날로 이 소문이 전교에 퍼졌다. 그녀는 이튿날부터 시험을 보러 등교하지 않았고 시험 점수 중간 결과가 나오던 날 자기 방에서 텅 빈 약병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유를 반쯤 마시다만 교복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점장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 가만히 마주 앉아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유심히 본 애들은 없겠지만 쉬는 시간에 내가 그 애한테 과자를 주는 걸 누구라도 한 명쯤 보기는 봤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일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교복이 말을 마치고 몇 분쯤 지나 점장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렸다. 얘기 다 했어? 미안하지만 이제 들어가 봐야 해서 말야. 악몽에 시달린다면 목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라도 만들어주지. 그걸로 계산 끝내자고. 그런 거 말고요. 오빠는 마법사잖아요. 어떻게 안 돼요? 죽은 사람은 하느님도 못 살려내. 그렇게 절박하면 하느님한테 직접 가서 알아봐. 말투나 내용이나 조금 전에 죽어. 왜 살아? 와, 거의 동급이었지만 교복은 이번에는 꾹 참는 듯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재미 반 호기심 반, 아이디어숍에서 엽기 상품 사는 기분으로 산 거였어요.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둘러대기에는 제품을 사용한 시기가 좀 주도면밀하지 않아? 그런 목적이 아니면 과자 2개에 9,000원, 게다가 배송비까지 3,000원 얹어서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이 아무리 썩어나도 말이다. 7성급 호텔 제과에서 파는 수제 과자라도 그 정도는 안 하겠다. 무슨 마음을 먹고 그걸 샀는데? 아니,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호텔 가면 그보다 더 비싼 거 천지예요. 오빠가 아이템의 특수성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나름 그를 추어올리려는 말이었겠지만 점장은 진절이 난다는 듯 내뱉었다. 너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오빠 같은 소름 끼치는 말도 필요 없고. 그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치자. 누가 무슨 돈지랄을 하든 내 알바 아니니까. 그렇게 값을 책정해서 내가 그걸 사다가 이용한 게 내 책임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죠. 다만 위저드 베이커리에 여러 다른 아이템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저한테 뭔가 도움될 만한 게 없을까 여쭤보는 거죠. 그런 것이 설령 있다 한들 이미 일어난 일 가운데 무엇에 도움이 되며 무엇을 돌이킬 수 있을까? 교복의 말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너 이 쿠키에 매겨진 별점이랑 사용 후기 안 봤어? 효과 100%인 거 안 봤어? 봤지요. 제품을 띄워주려는 알바생들의 댓글인 줄 알았죠. 그럼 이것도 묻자. 사용 시 경고 사항 안 봤어? 모든 마법은 부메랑이 어쩌고 하는 거. 그것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죠. 그런 걸 진지하게 믿고 사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는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도 말릴 수가 없어. 되도록 얌전히 없는 듯이 지내. 매장에 나와 있는 빵이랑 컴퓨터 말고는 되도록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보여서 그를 화나게 하지 마. 파랑새가 해준 말을 떠올리자 나는 그가 당장이라도 교복을 때릴까봐 조마조마했다. 덜컹, 접이자미는 소리에 파랑새와 나는 둘 다 흠칫하여 고개를 들었다. 그가 일어나서 교복 손님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관두자. 내가 쥐꼬리만큼이나마 반성하고 있으면 판에 박힌 위로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아. 그리고 너 같은 애한테 추천해줄 만한 물품도 없어. 있어도 안 팔아. 교복도 탁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아 진짜?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의 가게가 다 있어. 물건만 팔면 끝이다 이거야? 너같이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애한텐 이제 안 판다니까. 두고 봐. 내가 과자를 그 애한테 주는 걸 봤다고 누군가 선생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하면 나는 여기 이름을 댈 테니까. 나만 망할 줄 알아? 좋을 대로. 교복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서는데 점장이 불렀다. 잠깐. 교복은 그럼 그렇지. 혹시라도 뭐 수가 있나 싶은 얼굴로 돌아보았다. 그러나 점장의 입에서 나온 것은 교복의 기대와는 다른 말이었다. 평생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라. 비록 과실치사긴 하지만 죽는 날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여기까지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 같으면 보편적인 얘기고. 너한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만큼 악몽을 꾸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거다. 잊을만 하면 꿈속에 그 애가 찾아올 거라고. 교복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다가 문을 밀치고 나갔다. 점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요란하게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파랑새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는 중얼거렸다. 마지막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었잖아요. 당신이 말한 건 그대로 사실이 되어버리는데. 아, 물론 저 손님이 그래도 싸다는 건 인정하지만요. 오히려 그 때문에 더 악감정을 갖고. 우리가 경찰의 방문이라도 받으면. 너 나랑 살면서 경찰 조사 한두 번 받아봐? 새삼스럽게. 신경 쓰지 마. 점장은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고는 나를 보며 턱짓을 했다. 너는 이만 들어가 봐. 나는 파랑새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그를 따라 제빵실 안으로 들어갔다. 5분 문을 열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끝이 스치는 자리마다 굽기 직전에 새로운 빵 반죽이 차례대로 나타났고 거대한 스테인리스 볼 속에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반죽이 부풀었다. 왼쪽의 오븐 문이 철컹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격자 무늬가 새겨진 와플이 더운 김을 뿜으며 조리대에 놓였다. 그 위에 눈부신 호박색 시럽이 끼얹어졌다. 달콤한 과자를 구워내는 그의 표정은 조금도 달콤하지 않았고 맛이나 향기로 치자면 오히려 스파이스 향신료의 매운맛에 가까워 보였다. 이걸 먹는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라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빠티시에들은 주어진 대본이라도 외듯 한결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손님들에게 주는 것은 등을 기대고 안주해도 좋은 행복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입으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뒷모습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